주식시마론 목요일 오늘 첫 번째 주제 지금 보시죠. 국내외 재정정책에 따른 9월 증시 영향은? 8월 주식시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을의 향기가 나는 9월입니다. 여름 시장은 서머랠리가 없었죠. 조정을 받고 나서 9월 시장 또 방향성을 잡아 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8월장 리뷰해보고 9월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 증시 리뷰해 볼 텐데요. 먼저 팀장님 주변 분들, 주식시장 보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네. 8월 증시 어떻게 보신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8월은 좀 생각하기 싫습니다. 많이 힘들었고요. 예. 진짜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경제 지표도 많이 안 좋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동성에 대한 축소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좀 8월에는 종목이 상관없이 그냥 다 좀 하방 압력을 받았던 뭐 그런 좀 증시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 미국의 좀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제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일단 뭐 미국 상무부가 7월 소매 판매를 좀 발표했을 때 마이너스 1.1%로 나타나면서 6월 소매 판매 및 뭐 전망치보다 크게 밑돌았던 부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죠. 소비 회복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8월에 지금 주택시장 지수 같은 경우도 75가 좀 나오면서 7월에 80, 그다음에 예상치 79를 좀 밑도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경기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반대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7월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지금 오른 모습 보여줬고요. 네. 특히 이제 6월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6월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했을 때 5.4% 올랐는데 거기서 더 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연준에서 봤을 때는 이 물가 지수가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좀 재정 정책을 좀 어느 정도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오면서 좀 투심이 많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연준의 스탠스를 좀 상당히 주목해야 할 만한 좀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국채 시장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국채 매입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상당히 좀 채권 시장에서 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1차에서 3차 양적 완화할 때 한 15% 정도 대비했을 때 지금 20%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넘어간다는 점, 특히 이제 만기를 봤을 때 10년에서 20년물 관련된 보유 비중이 50%로 좀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연준의 스탠스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약간 이러한 좀 타격을 좀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뭐 경기 지표에 대한 둔화, 거기다 유동성 축소에 대한 어떤 우려 등으로 인해서 8월 같은 경우는 올해 통틀어서 좀 전례 없는 좀 하락의 장이 아니었나, 주가의 조정이 좀 심했던 장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미국 국채 시장에서의 비중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연준이 국채를 사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멈추고 사는 부분을 줄이게 되면 채권 시장과 채권의 가격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시 반비례를 한다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연준이 그러니까 어디셔널하게 사는 거지 원래 샀던 양보다는 이제 좀 줄인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테이퍼링을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채권의 그 매수량을 좀 줄이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채권에 관련된 부분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금리 인상과도 좀 분명히 연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들 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계속 연준의 스탠스를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단기물보다는 좀 장기물이 사실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연준 같은 경우 10년물에서 20년물, 그다음에 30년물까지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 그 매수가 좀 줄어들게 된다면 그에 네. 따라서 좀 금리가 좀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좀 채권 시장에 약간 좀 요동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원래 사던 양보다 더 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덜어내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채권 시장에 좀 정상화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시각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은 좀 테이퍼링이 좀 막상 좀 시작해 봐야지만 좀 알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테이퍼링 시행이 되고 연내 시행이 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게 되면서 과연 채권 시장의 방향성과 주식 시장의 방향성 어디로 가게 될지 이 계산이 이제 분주하게 일어날 텐데요.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땐 채권 시장의 정상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월 뭐 전반적으로 일단 지표 부진했다는 부분들 알아봤는데요. 소비도 좋지 않았고 물가는 올라가고 고용은 또 좋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주목이 됐습니다. 지금 뭐 잭슨 미팅을 이미 통과를 했고 시장이 변곡점이 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저는 좀 변곡점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잭슨 미팅도 사실 우리나라에게 좀 큰 임팩트를 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잭슨 미팅으로 인해서 약간의 좀 환율의 안정에 좀 왔다는 부분에서 저희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우리나라에도 좀 큰 임팩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좀 연설의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요약을 해보면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멀었다. 아직까지 이제 완전 고용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분명히 역설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테이퍼링 같은 경우 연내에 좀 시작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7월 FOMC에서 대부분 좀 동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9월, 뭐 10월 정도에 좀 어느 정도 구체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어떤 회복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2% 목표 2%에 좀 도달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일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시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완전 고용 실업률 3.5%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 이제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지나가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좀 테이퍼링을 좀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코로나19로 좀 존재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방향성은 좀 9월 FOMC에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좀 유동성 부분은 조금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뭐 유동성의 좀 축소가 아니라 어떤 비정상적인 추가분의 어떤 감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유동성은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지금 채권 매입 프로그램만 좀 단기적으로 축소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런 부분은 좀 정상화로 좀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만 이제 테이퍼링과 별개로 지금 이제 연준 의장의 좀 임기와도 좀 어느 정도 좀 저는 좀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파월 의장은 상당히 시장에 좀 친화적인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또 시장에 어떤 안심을 좀 줄 수 있는 어떤 인물로 되게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좀 파월 연임에 좀 주목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파월이 좀 어느 정도 연임을 하지 않는다라면 좀 시장에 좀 단기적인 악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잭슨홀 미팅 이후에 8월 말 이후로 우리나라도 약간 수급에 좀 살짝의 좀 변화가 있었던 점을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파월의 연임은 9월 내, 이달 내에 결정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연임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의견입니다. 만일에 연임되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결국에 잭슨홀 미팅의 결론이랄까요? 아니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의 포인트는 또 뭐가 있었을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네. 저는 이제 사실 주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지수나 주가라는 거는 이제 기업의 실적에 상당히 귀하는 게 맞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의 유동성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수급을 만드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정책에 따라서 여러 나라들이 좀 유동성을 좀 투입한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 정책을 많이 썼죠. 이제 특히 이제
내년 예산 같은 경우 슈퍼 예산이라고 좀 짜여질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돈을 푸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떤 방향성도 뚜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땐 유동성 장세는 아직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변수라기보다는 상수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시장은 또 미래를 보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우는 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심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동안은 유동성 굉장히 많이 풀려 있었고 많았는데 이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어쨌든 잠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시장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는 이제 그거를 뒷받침을 해주려면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건데 이번 이런 뭐 테이퍼링 연내 시행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유동성 축소 분위기로 가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실적 장세가 올 수 있을지도 의견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뭐 여러 매체에서 좀 유동성의 장세가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게 아닌가라는 네.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처럼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9월 FOMC를 분명히 기다리는 부분들, 그 다음에 추석 연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좀 그런 이벤트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있기 때문에 9월 장세도 사실 좀 랠리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분명한 좀 메시지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경기 부양책을 좀 쓰고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인프라 부양안 쪽뿐만 아니라 지금 통화 정책도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통화 정책 관련돼서는 뭐 테이퍼링 얘기, 이제 뭐 금리 인상 관련된 얘기가 좀 가장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퍼링은 이제 비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채권 매입을 좀 줄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동성이 뭐 100% 줄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시장에서는 계속 이런 테이퍼링을 계속 인지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테이퍼링 얘기에 그렇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결국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테이퍼링은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올수록 오히려 이제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아 이제는 시작하는구나 어떤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더 주목해 보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테이퍼링은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한 상수가 됐고 이제 금리 인상 관련돼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 같은 것도 이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 기라고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좀 시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2013년에서 14년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한번 했었을 때 지금 테이퍼링을 좀 시작을 하면서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만만한 상승을 지속을 했고 테이퍼링 초기에 약간 좀 달러가 강세가 좀 있었지만 결국 달러와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이 신흥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이제 테이퍼링 초기에 미국 테이퍼링 초기에 살짝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저점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같이 좀 장이 지지부진할 때가 오히려 매수의 어떤 기회가 아닐까 오히려 이런 역발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조죠. 지금 슈퍼 인프라 지금 투자안이 지금 인프라 법안이 지금 통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경기 부양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돈으로 하면 1조 달러, 그다음 3.5조 달러 지금 두 개가 좀 기다리고 있죠. 근데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 빠르면 9월 말, 뭐 늦어도 4분기 중에는 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유동성이 풀리는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9월 26일 날 지금 총선에서 뭐 3인당이 승리할 경우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조금씩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뭐 7월에서 8월 정도에 지금 이제 중국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가 좀 확대되는 모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이와 다르게 전반적으로 경기에 관련돼서는 지금 부양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산업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 조금은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좀 유동성에 제한되는 부분을 좀 오히려 국가 주도로 지금 다시 한번 주입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유동성 장세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의 진표, 유동성 장세 관련 데이터로 뭘 보세요? M2를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 저는 뭐 주식시장을 보게 된다면 네. 이제 예탁금을 보게 되죠. 고객 예탁금? 예, 고객 예탁금을 좀 네. 보는 부분이 있고, 결국 이제 뭐 신용잔고 관련된 부분도 보게 되고, 결국 이제 매수 매도와 관련된 결국 지금 주식 시장에서 흘러다니는 좀 이제 자금을 좀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동성 장세 지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동성 장세 과연 휴지기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고객 예탁금 또 신용잔고 추이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여전히 고객 예탁금은 뭐 70조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통화 정책의 정상화 속에서 또 각국의 재정 부양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하반기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유럽, 중국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나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재정 정책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번 주 이미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그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좀 크게 두 가지 정도 산업에 좀 약간 집중돼서 지금 그 예산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친환경 관련된 분야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예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월 31일 날 이제 기재부에서 2022년 예산안에 좀 얘기를 했는데, 탄소 중립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올해 한 7조 원 넘는데 이제 11조 9천억 정도로 지금 62%좀 증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친환경 분야에 좀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7월에 좀 발표되던 한국판 뉴딜 2.0에서도 지금 재정 규모의 좀 증가 폭이 사실 큰 쪽이 그린 디지털이었거든요. 이러한 경우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친환경 관련된 정책 드라이브, 여기에 따라서 좀 관련된 종목이 어느 정도 좀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좀 관련돼서 움직였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에 따르면 이제 친환경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정책이 이제 수소경제 이행 이제 기본계획 이제 수소경제 로드맵 2.0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수소 관련 분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 4분기 친환경 정책의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수소, 풍력, 태양광,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러니까 작년 말에 한번 크게 좀 움직이고 나서 거의 이제 한 8개월 정도 누워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 기간 좀 소외됐던 부분들, 이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수소차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고포업종에 해당되는데, 오히려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렴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독일, 영국, 유럽 등에서 지금 이제 탄소와 관련된 친환경 정책들의 어떤 드라이브가 좀 상당히 걸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좀 시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시대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4분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좀 섹터들의 움직임이 좀 더욱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기회는 친환경, 탄소 중립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련한 예산이 눈에 띄고 있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탄소 중립 관련한 예산이 62%나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한 분이 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철강 회사 가운데 수소 생산 회사는 어디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수소, 풍력, 태양광 이들 종목들이 최근에 반등을 줬거든요. 네. 이 중에서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이 혹시 있으실까요? 종목이요? 네.
일단 풍력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풍력은 지금 최근에 탑픽은 삼강 M&T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 윈드가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두 종목이 움직이면 밑에 하단에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솔루션보다는 OCI가 좀 먼저 움직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벌써 바닥에서 8월 말에 30%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 KCC나 OCI 같은 좀 약간 그 중국의 어떤 수요 부족이라, 공급 부족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인권 탄압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좀 타이트한 어떤 공급으로 인해서 좀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 이런 점에서 태양광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 OCI 하나솔루션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은 제가 한번 매번 말씀드렸던 건데, 수소의 제가 볼 때 탑픽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일단은 공사라고 되지 않습니까? 공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정부에서 밀고 있는 어떤 수소 관련된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공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소 생산부터 네. 다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공사 그 라인업 위에 이제 수소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좀 재미가 없죠. 좀 안정되게 가긴 합니다만 관련돼서 어쨌든 가장 일을 좀 많이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소 차 쪽이라든지 어떤 수소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제 종목들이 많이 나눠집니다. 근데 뭐 이제 뭐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상하 프론텍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수소 관련된 쪽에서 탑픽은 한국가스공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한국가스공사가 앞으로 이름이 한국수소공사로 바뀔 수도 있을 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있으실 정도로 수소 사업에 대한 그 공기업으로서의 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9월장은 재정 부양책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 수소, 풍력, 태양광의 탑픽을 꼽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어떤 주제일지 화면으로 보시죠. 주식심화론 오늘 두 번째 주제, 9월 증시 전망 및 주목할 섹터입니다. 먼저 8월 증시 흐름을 좀 짚어볼게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8월에 가슴도 쓸어내리시고 짜증도 많이 나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형주가 가면 네. 중소형주가 못 가고, 중소형주가 가면 대형주가 못 가는 이런 장세가 사실은 펼쳐지는 게 정상인데, 8월에는 대형주도 못 가고 중소형주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전략 자체가 사실은 안 먹혔던 8월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7월, 8월에는 대형주가 살짝 부진할 때 중소형주가 좀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포트를 구성하는데 좀 그래도 좀 전략이 좀 유했지만, 8월 같은 경우는 모든 어떤 섹터나 종목이 좀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8월에는 좀 상당히 힘들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8월 같은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다 재료들이 노출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 충분히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 대금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8월 중에 지금 거래 대금 10조 원대 초반이니까 거래 자체가 없다 보니까 호가창이 너무 얇아서 네. 사실은 악재에도 그냥 쉽게 맞아요. 좀 하락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에 상당히 좀 취약했고 52주 신고가 갱신 종목도 많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결국 8월에는 조금 시장이 좀 이제 숨을 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8월은 사실은 좀 힘들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이런 조정장을 겪어야 거기서 일어설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조정을 겪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일어설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이들 또 노하우를 또 챙기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 번 경험해야 되지만 일단 첫 번째 경험이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그렇죠? 섹터별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거래 등을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우리 주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네. 보고 있는데 외국인이 좀 8월장에 많이 팔았고 이게 또 업종에 영향이 있었겠죠? 일단은 8월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좀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 업종에 좀 하락세가 좀 많이 두드러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급부로 이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종목들의 어떤 상승세가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8월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계속해서 점쳐지다 보니까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 증권 업종 같은데 어떤 좀 이자 차익에 대한 부분을 좀 노리면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철강석 가격이라든지 급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철강 업종 약세도 좀 두드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외국인은 지금 상당히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연초 대비했을 때 지금 8월까지만 봤을 때는 거의 한 29조 8천억 정도를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마 30조가 넘는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특히 네. 이제 그 매도세가 집중된 업종이 이제 반도체 IT 업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에lectronics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개인들이 좀 증시를 지지해주는 부분도 있었지만 기관 투자도 사실은 이제 8월 들어서는 어느 정도 좀 지수를 방어하려는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하는 종목을 좀 밑에서 잡으려는 좀 노력을 좀 하다 보니까 뭐 네. 오히려 이제 반도체라든지 화학 업종 쪽에 어떤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뭐 에너지 쪽, 뭐 은행, 증권 업종 대 어떤 순매수가 좀 일어났기 때문에 약간의 좀 거래 대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줄었습니다만 업종별로 봤을 때 좀 손바뀜이 조금씩 일어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8월에 인상하게 되면서 유동성 지표의 변화가 있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네. 선제적으로 좀 정책을 좀 정상화하겠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과도한 이제 부채, 이제 가계 부채 때문에 좀 금리 불균형에 대한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선제적으로 올린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0.75%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저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1월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절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저금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용 대출 규제라든지 지금 8월부터 좀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이탈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00선 이상에서 사실은 이제 개인분들이 50조 이상의 지금 거래 대금이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코스피가 3,178선이기 때문에 지금 50조 이상의 투자 자금이 들어왔던 이 자금들이 크게 수익 중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마이너스가 나거나 좀 보합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 거래 대금 자체는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탁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60조에서 70조대를 좀 그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의 유동성 장세는 아직 지속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개인들보다는 좀 외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더 주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조 이상의 지금 매도세가 좀 나온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지금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외인들의 어떤 수급 여건도 호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만 외인들의 수급이 좀 지수의 어떤 좀 상승 요인에 큰 어떻게 보면 단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동향, 뭐 환율 또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수 있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뭐 몇 달째 팔고 있으니까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환율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네. 예, 환율 방향성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코스피의 8월의 저점이 3,049선이었고요. 그리고 3,200선 부근까지 오늘장에 또 터치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3,100선에서 3,200선의 그 박스권에서 과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게 될 것인가, 이것도 전망을 해볼 텐데요. 9월장에 대해서 전망해 주시고 연말장까지 방향성 알아볼까요? 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참 많이 돌아왔는데 네. 일단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을 좀 상회하는 좀 실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2분기 이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61조가 좀 넘었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85% 넘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654조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이제 22% 이상 좀 상승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하반기도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는 좀 계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살짝 좀 하회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이제 연간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좀 수익률이 높은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미디어, 엔터, 뭐 IT, 소프트웨어 이런 좀 업종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섹터 자체가 움직이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개별 종목의 상승세가 훨씬 더 컸던 게 또 이제 상반기 좀 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좀 싶은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HMM이라든지 뭐 SM, 카카오 네. 등 사실은 이제 섹터보다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한 종목이 좀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좀 섹터를 이끌고 가는 좀 모습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좀 이런 부분을 좀 베이스로 해서 좀 9월장을 좀 예상을 해본다면 일단은 9월달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큰 상승 랠리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박스권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0선을 한번 이탈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평선들을 다 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간에 좀 급등하는 어떤 랠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다만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한 3,250선 정도 그러니까 뭐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오히려 네. 이제 연말까지 보게 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3,400선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9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는 좀 시각도 많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9월 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준다면 뭐 10월, 11월까지는 해서 좀 연말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업종을 좀 보게 된다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고포 업종 관련돼서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 근데 수업 섹터 이렇게 세 개에서 계속 한번 이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 2차 전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재가 이제 대장이었죠.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이런 이제 종목들의 대장이었고 이제 친환경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CS 윈드 삼강 MNT 같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대장주가 올라가면 이제 밑에 있는 단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에 좀 어느 정도 랠리가 나왔죠. 뭐 상하 프론텍 같은 종목들이 좀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세 개 업종에서 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는 걸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세 가지 정도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과대 낙폭하고 있는 IT 반도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 10월 말부터 11월 정도 되면 대형주 중심의 좀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작년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가 중심에 분명히 있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위드 코로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카지노, 좀 항공 쪽에서 좀 그 답을 찾고 싶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 계절이 좀 돌아오기 때문에 뭐 금융주, 통신 쪽에서 좀 배당과 관련된 좀 뉴스들을 좀 많이 플로우를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뉴스를 보게 봤는데 사실 배당 관련돼서 가장 큰 배당을 이제 주는 게 청담 러닝이라고 합니다. 네. 교육주라고 하는데 10%가 넘는다고 하고 그런 JB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9%가 넘는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지수에 상관없이 배당과 관련된 좀 종목을 찾으신다면 오히려 이렇게 좀 안전하게 금융주나 통신 쪽에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섹터가 정말 분야별로 골고루 말씀해 주셨어요. 성장주, 낙폭과대, 또 위드 코로나, 배당주까지 연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카테고리들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종목들 뭘 선택하더라도 잘 잡아두시면 연말까지는 반드시 수익이 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저는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는 분명히 저는 좀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네. 다만 제가 네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일단은 그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달리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트레이딩을 이 중에서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네 가지로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체 예. 포트폴리오에 다 담아두셔도 되고 네. 아니면 어떻게 보면 배당주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좀 트레이딩을 자주 안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미래를 보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재미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IT도 마찬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친환경이라든지 2차 전지 수섹터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사실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시장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5년, 10년 이제 성장률을 봤을 때는 계속 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가의 변동성은 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고밸류에이션 업종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시라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네. 만약에 배터리를 네. 정말 너무 잘 가서 그리고 외국인도 파는데 이걸 사더라 해서 좀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지금 손실이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다른 쪽으로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보유해 나가시는 게 좋을지요? 뭐 예를 들어 LG화학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셀 3사에서 대장 역할이었지만 잘 꼽아주신 것 같아요. 대형주 지금 다 그렇게 내리는데 네, 그중에 내리고 있는데 LG화학 정말 LG화학은 예. 이제 GM 리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예. 않습니까? LG화학은 장담컨대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상장품,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고 GM의 리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매수세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상당히 예쁘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개인분들이 투자하기 너무 힘든 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LG 관련된 이제 LG그룹 종목들은 대부분 차트를 예쁘게 좀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지금 낙폭 과대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좀 상장돼서 나가고 난다면 이제 LG화학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분명히 좀 시간이 온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LG에너지솔루션은 일단 상장은 연기되고 있죠. 연기되고 있지만 예. 이제 그 부분을 떼어내더라도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소재 쪽 최근에 네. 이제 GL미콜 관련돼서 이제 그 원인이 좀 분리막 쪽에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SK 아이테크놀로지 분리막을 썼다가 좀 이제 SK 이노베이션과의 어떤 소송 때문에 사실 이제 상해은첩 걸 쓰다 보니까 거기서 좀 불이 났다는 부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분리막을 아예 LG전자에서 샀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체 조달 소재를 부품을 자체 조달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고요. 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화학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이제 바이오까지 좀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에 다 모멘텀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분명히 들겠지만 저는 전고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70만 원대가 좀 지지가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신규로 진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좀 비용은 듭니다. 하지만 충분히 전고점까지 다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홀딩 관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대형주에 또 이렇게 물려 계시면서 고심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업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 확신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또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낮추셨을 때 앞으로 시간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분명히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추석 전까지는 3250선 부근까지의 반등 가능성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121선 부근까지의 조정이 코스피가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줬습니다. 다만 11월 전후로 해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내다봐 주셨고요. 고밸류에이션 관련주로 친환경 관련주들의 움직임, 순환매,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낙폭과대주는 반도체 IT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카지노 항공, 또 배당주, 금융과 통신, 청담 러닝 등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식심화론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또 오늘 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9%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하락 추세 속에서 외국인이 하루빨리 좀 귀환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